이혼하자. 다른 여자랑 아이가 생겼어. 어머님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요. 다른 여자랑 아이가 생겼대요. 아이고, 손주가 생겼단 말이냐? 너는 여태 뭘 했길래 아이 하나 못 낳아주고 진작 헤어졌어야 할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에 춘천 살고 있는 이수진입니다. 마흔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제 삶은 온통 남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답니다. 저와 남편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맞벌이 부부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남들이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는 삶이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유복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남들만큼은 아니어도 먹고 사는데 이미 충분히 여유 있는 삶이었는데도 그는 늘 조금만 더 모아보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의 목표는 마치 끝없는 마라톤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했습니다.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더라는 말이 길어지면서 저희 부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이세 계획이 계속해서 미뤄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쁜 아기를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제 오랜 꿈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번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후에 갖자.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서운함이 쌓여만 갔습니다. 별다른 조건 없이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인데 왜 아이를 갖는 것조차 이렇게 계산적이어야 할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아이에 대한 희망을 잃어갔고 그와 동시에 남편을 향한 제 기대감도 조금씩 사라져 갔습니다. 남편의 야근과 주말 근무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늦게 돌아왔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물론 그의 노력 덕분에 저희 통장 잔고는 불어났지만 그만큼 저희 부부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는 날보다 각자 먹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 데이트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침묵은 길어졌고 대화는 단절되었습니다. 어느새 저희는 한 집에 사는 동거인 같았습니다. 시간이 점차 흐르며 결정적으로 저희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니 제가 잠을 설칠까봐 각방을 쓰자고 했죠. 저도 피곤했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각방은 단지 잠자는 공간에 분리해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거리까지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한 침대에서 함께 잠들며 나누던 소소한 대화와 온기가 사라지자 저는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외로움은 곧 실망감으로 변했습니다. 결혼 전 저를 그토록 사랑하고 아껴주던 남편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의 눈에는 오직 돈만이 전부인 듯 보였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제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애썼습니다. 오빠, 요즘 우리 너무 멀어진 것 같아. 나는 오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한데.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다 나중에 우리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 너는 왜 맨날 불평만 해?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관심이었는데 그는 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날 선말들은 제 마음의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침묵 속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의 옆에 있어도 외로웠고 그의 마음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과연 맞는 걸까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저희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 어느 날 새벽 유난히 차갑고 긴 밤이었습니다. 각방을 쓴 지 몇 달이 흐른 뒤였죠. 여느 때처럼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퀭했고 눈 밑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그냥 이혼하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차라리 꿈이었으면 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죠. 저를 향한 미련조차 없어 보이는 그의 얼굴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향해 던진 말은 제가 이제껏 쌓아 올린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 다른 여자랑 아이가 생겼어. 쿵.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이라는 충격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그는 더 잔인한 말을 꺼냈습니다. 다른 여자와 아이. 그 두 단어는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의 퀭한 얼굴이 피곤이 아닌 죄책감으로 물든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죄책감이라기보다는 그저 상황을 벗어나려는 비겁함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그는 다른 여자와 만들었다니요. 이 배신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도 제 앞에서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요. 다른 여자랑 아이가 생겼대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목소리에 활기를 띠며 아이고, 손주가 생겼단 말이냐? 하고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비수가 되어 박히는 말이었습니다. 너는 여태 뭘 했길래 아이 하나 못 낳아주고 진작 헤어졌어야 할 것을. 시어머니는 저를 원망하며 이혼을 재촉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시어머니마저 저를 버리다니요. 마지막 희망으로 신우이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신우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하는 듯 했습니다. 언니, 제가 오빠에게 잘 얘기해 볼게요. 그 말에 저는 아주 잠시나마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신우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우이마저 제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베푼 사랑과 노력은 한낱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좌절감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기댈 곳 없이 홀로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억울하게 이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너무 당혹스럽고 갑작스러워서 상간녀 소송이니 그런 건 할 정신도 없었지요. 그렇게 남편의 집에서 나온 지 6개월쯤 지났을까요? 저는 몇 달을 멍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로 빠르게 진행되었고 저는 그저 끌려가는 대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도장만 찍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남이 되었죠.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저는 모든 의욕을 잃은 채 그저 이 모든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 오랜 친구인 미경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저는 어떤 친구와도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경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잔뜩 굳은 얼굴로 망설이던 미경이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너한테 꼭 해줘야 할 얘기가 있어. 네 전 남편 현수 씨 말이야.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졌죠. 하지만 미경이의 표정이 너무나도 진지해서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전해 들은 건데 사실 현수 씨가 폐암 3기래.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대.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했고 미경이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 희미해졌습니다. 폐암 3기라니요? 끔찍하게 건강관리를 해오던 남편이었습니다. 술값이 아깝다며 술도 잘 안 마셨고 심지어 담배를 피는 사람도 아니었죠. 게다가 시댁 쪽 집안에는 암 환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저축만 하며 살던 사람인데 폐암이라뇨. 6개월 전 그가 제게 던졌던 충격적인 고백과 이혼 요구가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른 여자와의 아이, 바람, 그럼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미경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병으로 인해 제가 불행해질까봐 일부러 바람을 핑계 삼아 저를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를 밀어내기 위해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그 사실을 알고도 저에게 철저히 숨겼다는 말에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모진 말들과 싸늘한 시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손주가 생겼다며 너무 좋다며 이혼을 재촉했었죠. 그 모든 것이 이 비밀을 숨기기 위함이었다니. 배신감보다 더 큰 충격과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미경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를 만나서 모든 것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미경이가 알려준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제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미워했던 그의 모습이 아닌 병마와 싸우며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지만 살은 뼈만 남을 정도로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단단하고 강인해 보였던 그의 몸은 이제 한없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선 것을 알았는지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왔어? 너는 나를 떠나야 행복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많이 쉬어 있었고 간간히 기침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에게 품었던 오해와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한없이 깊은 연민과 안쓰러움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스스로를 버리고 저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저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던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아니야, 오빠.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을 붙잡은 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를 오해하고 미워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습니다. 이제라도 그의 곁에서 그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을 함께 해야겠다고요. 그가 저를 밀어냈던 이유가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저는 더 이상 그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그의 곁을 지키며 병간호를 하겠다고 제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병실에서 돌아온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찾아가 재택근무를 신청했고요. 다행히 회사에서는 제 상황을 이해해 주어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삶의 최우선 순위는 남편의 회복과 암완치였습니다. 오염된 도시에서의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병이 호전되려면 무엇보다 맑은 공기와 조용한 환경이 필요했으니까요. 저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하고 한적한 지방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살아보는 지방에서의 삶은 처음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함께 그 시간을 채워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남편은 남김없이 먹었고 저는 그런 그를 보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픈 남편을 데리고 다니기 위해 면허부터 땄고 튼튼해 보이는 중고차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임통원 치료를 하러 병원 진료를 받는 날이면 함께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남편도 저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점차 건강을 회복해 나갔고 처음보다 암세포의 크기가 줄었다는 소견도 듣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할 만큼 그의 몸은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저는 그제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부부는 평화롭고 따뜻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쫓아 앞만 보고 달리던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손을 잡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아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시골집 마당에 시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의 싸늘함 대신 깊은 죄책감과 안쓰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구나. 시아버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와 함께 시골에서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저는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희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진정한 화해와 회복을 이뤄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의 병간호를 함께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했고 저는 그들을 용서하며 다시금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웃고 떠드는 일상이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돈에 집착하던 남편은 이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저는 그 과정에서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배신한 것처럼 보였던 남편의 이혼 요구 이면에는 저를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그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떠나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그의 마지막 삶을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지켰고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어쩌면 흔한 드라마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기적이었고 앞으로도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 사연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암 환자가 있거나 가족 중 암 투병 중인 가족이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간절히 바라면 분명 좋은 일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